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에서 패소를 해버렸다면 왜 패소했는지를 정확하게 분석해야 항소심을 진행했을 때 내가 과연 뒤집을 수 있겠는지를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패소 판결문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문구들을 좀 소개하고요. 그 중에서도 대여금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할 때 어떤 문구들이 기재되는지를 제가 소개해 드리면서 구체적인 예를 말씀드리면서 의견까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판결문을 받아봤는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나와 있으면 원고가 패소를 한 것이겠죠. 대여금 첫 번째 사례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우선 원고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망인의 위 대여금 채무를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천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원고가 금전 거래를 하던 상대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니까 원고는 부랴부랴 돌아가신 망인의 상속인을 피고로 해서 대여금을 갚으라고 소송을 진행한 것이겠죠. 자, 법원은 상속인에 대한 대여금 소송에서 패소를 시킬 때 늘 아래 판례를 언급합니다. 다른 사람의 예금 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 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이 문구를 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입증이 되었는지를 한번 보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위 금액에 대한 차용증 등이 작성된 바는 없는 점, 원고는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였는 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사이의 금전거래는 그들의 공동생활에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돈이 망인에 대한 대여금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증거를 더 찾아보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망인과의 통화 녹음, 그 다음에 문자 내용, 카톡 내용, 돈을 빌려줄 당시 목격한 목격자가 있는지 여부 등 어떻게 해서든지 추가적인 입증 자료를 더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 사건은 항소심으로 끌고 간다고 하더라도 매우 힘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대여금 청구를 했는데 패소한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원고는 대여금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피고는 이게 매매대금이다라고 맞선 경우입니다.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시죠.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 3억 원은 대여금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피고는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3억 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고 지급한 매매 대금이다. 따라서 대여금 반환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각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서 법원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3억 원은 비주식에 대한 매매 대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또는 내세우는 사정들만으로는 위 3억 원이 피고에게 대여금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역시 증거가 없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여금 청구를 했는데 패소한 세 번째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각서가 존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각서의 진정 성립을 추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즉 진실한 의사로 해당 각서가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결국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경우입니다. 한번 보시면은 법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분문서의 진정 성립을 추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처분문서의 소지자가 업무 또는 친족관계 등에 의하여 문서 명의자의 위임을 받아 그의 인장을 사용하기도 하였던 사실이 밝혀진 경우라면 더욱 그러하다라고 하면서 대법원의 판례를 먼저 설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각서에 인감이 날인된 행위가 피고의 의사에 기초한 것인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을 만한 상당한 사정이 존재한다. 이 사건 각서에 관한 진정 성립의 추정은 깨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서는 진정 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증명할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그 외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 기재된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는데 패소한 경우에 주로 등장하는 문구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패소 판결 첫 번째는요,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본 경우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원고가 X 빌라 재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재개발을 통하여 신축되는 빌라 한 채를 분양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 하여금 피고 명의 계좌로 5억 원을 송금하게 하였는 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을 해달라라고 청구를 한 사건이네요. 자, 그런데 판사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위 각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Y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공동 가공 내지 방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결국은 불법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본 사례가 되겠네요. 두 번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네요. 자, 원고는 피고가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한다라고 합니다. 이 사건 경우를 보건대 원고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 9에서 정한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요즘에 권리금 관련해서 분쟁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 판례를 꼭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세 번째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의료인들에게 과실이 없기 때문에 과실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본 사례입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과 피고 X는 산모에게 태변 착색, 빈맥 등의 이상 증상과 태아 곤란증의 발생 여부를 밝히기 위한 조치나 검사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원고는 설명 의무 위반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판사는요, 피고병원 의료진이 응급제왕절개수술 전에 산모 등에게 태아 곤란증 여부를 밝히기 위한 별도의 검사나 조치를 받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거나 원고 등이 그러한 검사 등에 대한 선택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고 하면서 원고 패소를 내린 사건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회사가 퇴사한 근로자를 상대로 해서 경업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해당 약정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피고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라고 본 사례가 되겠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이 판례를 먼저 언급하고 시작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해당 대법원 판례를 먼저 설시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법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피고는 소규모 업체인 원고의 직원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약정에서 경업금지 기간을 원고의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4년간으로 정하였고 경쟁업체뿐만 아니라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것까지 전면 금지하고 있어 이 사건 약정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주어지는 부담이 과도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경업금지 의무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약정의 유효를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여금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돈만 송금되었다고 해서 그걸 곧바로 대여금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이게 대여금이 맞다는 것까지 원고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증명이 부족하다면 원고가 패소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또 어떻습니까? 상대방에게 어떤 의무 자체가 없을 때, 예를 들어서 상대방과 나 사이에 아무런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즉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나에게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이상은,
그 불법 행위가 입증되지 않은 이상은 상대방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패소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민사소송에서 판사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릴 때는 증거 부족이다 라는 이 한 가지 말로 정리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소송을 준비하신다면 뭐니 해도 신경 쓰셔야 되는 것은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소송을 해봤자 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정한 종류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소송에서 반드시 입증되어야 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하고요. 그 요소들을 과연 입증할 만한 재료들, 즉 증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지를 유심히 살펴보신 다음에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확신이 들 때 결국은 소송을 진행하셔야 별 무리 없이 소송을 끌고 나가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1심은 패소하셨지만 항소심은 꼼꼼하게 준비해서 한번 다시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제 변호사 사무실로 상담 문의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변호사 김주형 TV의 김주형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